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화요일에 MBN 뉴스 아이들 시작합니다. 오늘 5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무직입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나와 이제 한 말이죠. 무직입니다. 모든 인생이 그렇죠. 무직으로 왔다 무직으로 가는 것 아닌가요? 그러나 살면서 똑같은 이름 대통령이었으나 어찌 이리도 다른 것인가요? 오늘은 너무도 다른 대통령직을 살아낸 두 분의 전직을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시대를 너무 앞서갔던 것은 아닐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오늘 그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여러분께서는 노무현을 좀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그 삶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시대를 너무 앞서갔던 것 아니냐. 상고 출신의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던 그는 1988년에 정치에 입문해 청문회 스타로 등극합니다. 그러다 3당 합당에 반발하고 탈당했으며 지역주의 타파를 외치면서 외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DJ 정부에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했지요. 그 후 2002년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검찰 개혁을 외치며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발탁했고 세종시를 추진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총선 지지 발언을 하는 바람에 이것이 이제 탄핵으로 이어졌고 촛불 집회의 시작이 됐습니다. 대통령 당시에 제1야당의 연정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에게 뭘 배워야 하고 무엇을 극복해야 할까요? 다음의 시대가 기회주의의 시대가 아니고 다음의 시대가 지역 분열의 시대가 아니라면 그리고 다음의 시대가 정경유착에 의해서 재벌들이 판치는 시대가 아니라면 그동안의 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왔고 지역 통합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왔고 하나가 있는데 생각이 났습니다. 눈치 보고 줄 서지 아니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길이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한 길을 고수해왔던 신념의 정치를 해왔던 제 같은 사람이 국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참 서영 소장부터 가죠. 네. 서영 소장 얘기 듣고 또 준비된 내용 듣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정신이 번쩍 든다는 생각 안 드세요? 노무현 전 대통령 연설은 정신이 번쩍 나요. 그렇죠. 참 말 잘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예. 저는 그 어렸을 때 자라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부모님한테 잘하지도 못하지도 말고 딱 중간만 해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삶을 살고 가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불가능에 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비주류 중에 완전히 비주류였죠. 네. 민주당이 주류가 동교동계였다고 한다면 비주류는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이 비주류였는데 그에도 끼지 못하는 완전 비주류 중에 비주류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에 도전해서 꼴찌에서 출발해서 대통령 경선에서 이기고 대통령이 된 분이고 또 하나는 부산 지역에서 낙선하러 서울의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부산에 내려가서 부산 지역의 지역주의와 온몸으로 와서 싸우면서 계란으로 바위를 친 그래서 뭐 불가능에 대한 도전을 몸으로 보여줬던 사람이고 마지막으로는 대통령이 되어서 반칙과 특권에 대해서 저항하고 온몸으로 싸워나가면서 결국은 그 반칙과 특권에 맞서 싸우다가 꺾여버린 그런 비운의 대통령이기도 한데 아마도 그런 대통령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에 도전한 대통령을 보고 바보 노무현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저 바보 정신 요즘 정치인에게 참 드문데 오늘따라 바보 노무현 그가 사무치도록 보고 싶습니다. 준비된 내용 듣고 또 이어갈까요? 예, 들어보시죠. 위한 첫 경선이 이인재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6명 그 사람들 다 합쳐도 이인재 후보의 여당 후보인지 헷갈리는 사람 내놓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표를 모아줄 리가 없습니다. 예의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이인재 씨 표 떨어집니다. 이분을 그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죠. 결심을 했고 제 인생을 걸은 거죠. 저도 후보님보다 어떤 점에서 나은 점이 있어요. 대학도 좋은데 나오고. 후보님이 저한테 없는 거 가지고 계시잖아요. 후보님만큼 사람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오래전부터 안희정 씨를 이제 동업자라고 얘기해 왔고. 저야 그렇게 영광이긴 한데 뭐 저가 젊은 사람한테 동업자라고 표현해서 내가 걱정을 했더니 자네 가족들 생각하니까 미안해서 내가 그렇게 더 표현했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일부러 더 그렇게 표현하셨대요. 그래서 대통령이 기분 제일 좋으시면 이제 양주 내와라. 다음에 올 때는 술을 자주 사와야겠다 했는데 머릿속에서 늘 유서를 생각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걸 아주 외롭게 두었다. 제가 유서를 볼 때마다 느끼는 아픔이에요. 안녕하세요. 제 노무현입니다. 네, 김관도 본부장으로 갈 텐데요. 제가 그 전에 잠깐 제가 17대 대통령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정정합니다. 16대 대통령.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취재했던 이제 기자로서 떠오르는 이제 모습인데 노 대통령 하면 이제 떠오르는 거는 흑수저 출신으로서 거침없는 도전을 계속 해왔다. 역시 그게 가장 떠오르는 것 같아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상고를 나오고 대학을 못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계속 자기가 영남권에서 당선이 되지 않은 지역에서 도전을 하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도전, 어려운 지역주의에 대한 도전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 끊임없는 도전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봅니다. 고영신 교수님. 노무현 전 대통령 하면은 뭐 말씀하신 대로 도전, 소신, 뚝심, 또 좀 어떻게 얘기하면 또 자충우돌, 뭐 이런 단어들이 머리에 떠오르고 어쨌든 뭐 바보 노무현입니다만은 푸르멍나 같은 그런 인생을 산 것 아닌가. 또 한편으로는 롤러코스터. 그 정점에 이르렀다가 또 아주 저 바닥에서 이런 정상과 바닥을 이렇게 오갔던 그런 인생들이었던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차정 교수님. 예, 저는 뭐 노무현 대통령의 삶을 평가하면 저는 바보에서 쿨꽃으로 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에서 인권 변호사 시절 그 모습부터 제가 옆에서 뭐 그 가까이서 지켜본 건 아니지만 그 모습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마 추구했던 가치는 이런 것 같아요. 정의, 정도, 정상이 아니었나 생각인데요. 일단 80년대 어목이던 시절에는 나름대로 인권 변호사, 노동 변호사, 전문 변호사로서 이 우리 사회의 정의를 추구하려고 아주 각별한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자신이 1988년 13대 총선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그런 발탁으로 이제 그 국회의원에 당선되지 않습니까? 그 뒤에 편안한 길을 갈 수 있었는데 1990년 3당 합당 때는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것은 정도가 아니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편안한 삶을 다 알면서도 이 정도를 가겠다고 해서 이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는 그런 바보의 모습.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정상을 추구했다. 이 대한민국처럼 이 조그마한 한반도에서 이렇게 지역적으로 갈려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것이 정상적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상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그 지역주의 벽에 도전하겠다. 그래서 앞서 우리 세양 소장 말씀하셨지만
98년도에 종로에서 보궐선거에서 당선됐습니다. 예. 당선된 직후에 제가 뵀더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곧 부산 내려간다고. 그래서 왜 내려갑니까? 그러니까 나는 지역주의 한번 더 도전하고 싶다. 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와, 이분이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적당히 줄을 서야 편안한 삶인데. 그러게요. 아니, 그때는 사실. 남 가는 서는 줄에 안 서고 자기 길을. 그렇죠. 자기 길을 개척해 나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뭐 주위에서 많이 말렸습니다. 말렸는데 결국 내려가시더라고요. 예. 부산 내려가셔가지고 또 뭐 우리가 다 알듯이 2002년도 총선에서 예. 또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알만한 사람들, 국민들은 알았던 거죠. 거기서 이제 거기서 그 진정성이 통했던 거죠. 진정이 통하면서 예. 노사모가 만들어지고 그 원동력으로 결국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는. 예. 그렇지만 또 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점의 삶을 살다가 또 예. 결국은 또 비극적으로 또 이 삶을 마치셨는데 말 그대로 진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불꽃처럼 태우다 가신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박주 변호사 나오셨는데요. 예. 영화 같은 삶이라고 제가 표현을 좀 했습니다. 예.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 영화가 한 서너 편이 있습니다. 네. 노무예입니다 하고 변호인 되겠습니다라는 영화가 있는데 네. 아마 삶의 일부분을 뭐 어떤 걸 떼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의 삶은 모든 것을 영화화할 수 있을 정도로 뭐 예. 2%에서 대통령 된 부분 이게 노무현입니다 영화의 주제거든요. 예. 인권 변호사 시절 상고 출신이 인권 변호사 되는 변호인 그런 노무현 뭐 두도시 이야기 이것도 마찬가지고 예. 아마 삶 하나하나를 보면 다 영화 같은데 결국 마지막 영화 주제는 친구이자 가장 친했던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어낸 이 모습까지 합치면 정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삶은 영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다면은 참여정부에서 무엇을 계승하고 또 무엇은 극복해야 할 대상이라고 보시는지를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아내는 제가 버려야 합니까? 그렇게 하면 대통령 자격이 있고 이 아내를 그대로 사랑하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까?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우선 일이 되면 양보 없는 토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부 힘으로 하자고 하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대통령직을 못 해먹겠다는 생각이 그런 위기감이 생깁니다. 지금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 전쟁에 의한 점령지의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 우리는 결코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군대들 지금까지 뭐 했노 이게? 자기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FTA는 정치의 문제도 이념의 문제도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민족적 감정이나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접근할 일은 결코 아닙니다. 연정, 대연정 하니까 대연정 이것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대연정보다는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정권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꼭 이 선거제도는 좀 고치고 싶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이건 꼭 하고 싶다. 그런 뜻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뭐 한나라당의 반응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나라당이 반응을 너무 빨리 한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 너무 빨리 하고 또 너무 단호하게 결론을 내린 데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참여정부 대통령은 설거지 대통령입니다. 20년, 30년 묵은 과제들을 다 해결을 했습니다. 행정수도는 30년 묵은 과제이고 용산기지 이전 전시 작통권 그리고 국방개혁 이것은 전부 20년 묵은 과제이며 방패장 부지 선정 장항공단은 18년 묵은 과제이고 사법개혁은 10년 이상 끌던 과제이고 항만 노무 공급 체계는 세계 어느 정부도 맨입에 해결하지 못했던 수백 년, 100년이 넘는 꼴통 과제인데 이것을 참여정부가 해결했어. 문재인 대통령의 숙제가 많은 것 같아요. 아까 고영신 선배, 고 교수님이 좌충우돌 얘기했는데, 기득권층에서 보면
저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별로 마땅치 않은 분 아니었어요? 그건 이리저리 좌우에서 흔들어댄 거 아니에요? 입장에서 본다면은 정말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대통령으로 인정을 못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무슨 대통령이야? 마구 흔들어댔어요. 막말 뭐 여러 가지 이런 그러니까 제일 많이 지적되는 게 아마추어리즘이죠. 적어도 국가를 경영할 만한 그러한 어떤 자질이 없다. 정치인으로서 어떤 뭐 자질은 있을지 모르지만 거대한 국가를 끌어 나갈 만한 그런 리더십, 지도자로서 리더십이 갖추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만 하더라도 5년간 청와대에서 모든 국정을 수석을 뭐 몇 차례 하시고 비서장을 하면서 이렇게 했던 그런 경험과 경륜이 쌓였기 때문에 지금 프로가 된 거예요, 이제? 프로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던 거 그런 것들이 없이 지금 아주 착착착 정권을 아주 순조롭게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좀 지나치게 진영 논리에 빠진 거 아닌가. 뭐 이념적으로라든가 뭐 사상적 이런 면에서 노 전 대통령께서 또 뭐 어떤 외교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에 너무 그 당시 또 이제 워낙 뭐 진영 싸움이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이 치열했기 때문에 그런 진영 논리에 많이 빠졌다는 거. 또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보면 좀 몽리를 좀 부리는 느낌을 많이 줬다. 아까 얘기했는데 대통령 못 해먹겠다. 뭐 그래 너희들 그러면은 나도 뭐 그냥 끝이야. 뭐 이런 뭐 정치하는 데 있어서 좀 뭐랄까. 폭넓은 포용력보다는 몽리를 부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뭐 앞서 다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국민을 최우선으로 둔 그 민본 중심의 그러한 그 어떤 통치 철학 그것은 뭐 가장 계승해야 된다. 계승해야 할 부분이요. 도전 개척 정신이라든가 탈권위, 특권, 반칙, 불용 그것이 바로 민본 우선의 그런 정치를 실현하려고 했는데 기득권의 벽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불행한 그런 인생을 마쳤다 그렇게 봅니다. 평생을 정치권에서 뭐 기자로 활동하셨으니까 총정리가 다 된 것 같아서 뭐 다른 패널들은 조금씩만 보태주세요. 그럼 차지영 교수. 알겠습니다. 저도 조금만 보태겠습니다. 뭐 숨겨야 될 것은 결국 가치 아니겠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사람 사는 세상 그 가치를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이 먼저라는 그 표로 아마 지금 가치는 충분히 승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 결국은 방법론 아니겠습니까? 방금 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뭐 저는 뭐 그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딱 하나만 제가 이야기를 하면 앞서 이 자료 화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연정 부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 부분을 제 장면을 그대로 기억하거든요. 기자들한테 아마 간담회할 때 이야기했던 건데 저 자리에 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생각을 왜 좀 치밀하게 왜 못했을까? 사실은 이 야당의 그 당시 그 한나라당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전 대통령이 청와대 그때 전역 대표 나와서 담판하면서 바로 단칼에 잘랐죠. 우리는 못 받겠다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저 대연정의 실패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야당의 반대가 아니라 여당 내의 협조 부족입니다. 여당 내에 이 열린우리당의 지도부가 이 대연정에 대해서 공감을 못했어요. 사실 이 그 노무현 전 당시 대통령이 너무 앞서가셨다고 보시는 거죠. 사실 그런 좋은 생각을 여당 지도부하고 상당히 공감대를 만들고 난 뒤에 제시를 했어야 되는데 여당 내에서부터 반발이 왔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요 공감할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렇죠. 이제 문재인 그 지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저는 뭐 야당과의 협치도 중요하지만 여당과의 소통도 그만큼 중요하다. 먼저다. 알겠습니다. 박지원 변호사로 갑니다. 노무현의 꿈을 아마 다시 하고 싶어져 하지 않을까. 특권 없는 세상, 반칙 없는 세상, 살만한 세상, 막 그런 것들을 다시 하고 싶은데 다시 하려면 좀 다들 얘기했지만 정말 예전 모습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조금 다른 모든 국민, 뭐 진보, 보수를 다 수렴할 수 있는 뭐 오늘 추도사의 그 모습 그대로 된다면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될 수 있으면 노무의 꿈도 다시 실현이 된다. 생각이 좀 듭니다. 김광도 본부장님. 오늘 문 대통령이 오늘 추도식 그 인사말에서 참여정부를 넘어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바로 참여정부를 넘겠다 그랬는데 앞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의 성공 조건은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진화하고 그다음 박근혜 정부를 반면교사로 서면 된다. 저는 그렇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노무현의 꿈과 그런 정신은 계승하되 국정 운영의 디테일은 굉장히 세련화시키고 강화시키는 이런 건데
구체적으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까 우리 고 교수님도 잘 지적한 것처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상대 진영과 대립의 정치 이런 거를 그 당시에는 하다 보니까 맞서다 보니까 대립의 정치가 있지 않았습니까? 거친 시대였어요. 좀 어떻게 보면 거칠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향을 하고 그 당시 또 코드 인사 논란 있었는데 그런 진영의 어떤 간의 대립 이런 걸 극복해서 진짜 협치를 이끌어내는. 그래서 골을 넣어야죠. 성공을 시켜야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 선수처럼 해야 된다. 그런 아까 고영식 교수님 말씀 같아요. 서양호 소장 정리해 주시죠. 네,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참여정부가 맨 처음 내건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이 나라의 주인으로 주권 국가답게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 포부를 가지고 출발했는데 저는 이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기득권 세력, 권력과 재벌들의 그 저항과 반칙과 특권 아주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개혁하겠다라고 문재인 정부가 나서는데 제가 볼 때 이럴 때일수록 개혁은 외롭고 힘든 거니까 내가 앞장서서 할래라기보다 국민을 개혁의 주체로, 개혁의 주인공으로 내세우지 않으면 노무현 대통령처럼 중도에 실패할 우려가 대단히 많다. 따라서 혼자서 10걸음 뛰어 달리는 것보다 10걸음을 한 사람이 10걸음 가는 것보다 10사람 모든 국민들이 단 한 걸음의 개혁에 동참시켜 나가는 그런 차분한 자세가 필요한 게 않겠나. 개혁의 주체 그리고 이 나라의 주체가 국민임을 잊지 않은 그런 대통령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6시 2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MBN 뉴스와이드를 생방송으로 진행해 드리고 있는데요. 운명은 이제 숙명이 된 것일까요? 운명처럼 대통령이 돼서 돌아온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 오늘 좀 특별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임기 끝나고 오겠다고 그랬죠?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여러분 생각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 한번 적어주시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야, 기분 좋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의 과분한 칭찬, 사랑을 받고 있다. 특별한 일해서가 아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 요약해 놓은 겁니다. 정상적인 대통령이 특별한 일처럼 되었다. 노무현의 꿈,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부활했다. 다시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20년을 성찰해 이제 성공으로 나아갈 것이다. DJ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를 다 돌아보면서 성찰의 힘으로 성공을 거머쥐겠다. 저의 꿈은 국민 모두의 정부 그리고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현직 대통령으로 추도식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다. 임기 끝나고 오겠다. 노무현 대통령 온전히 국민께 돌려드린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이런 결단을 내린 까닭이 뭘까요? 노무현 대통령님도 오늘만큼은 여기 어디에선가 우리들 가운데서 모든 분들께 고마워하면서 야, 기분 좋다 하실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당신이 그립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임기 동안 대통령님을 가슴에만 간직하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입니다. 이제 당신을 온전히 국민께 돌려드립니다.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당신이 했던 그 말, 야, 기분 좋다, 이렇게 환한 웃음으로 반겨주십시오. 임기 중 추도식 참석은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제 5년 임기 끝나고 오겠다. 누가 먼저? 김광덕 본부장 하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참석한 게 아주 자연스럽고 대통령 당선되고 정권교체한 것을 신고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을 가진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신고하는 그런 자리라서 참석이 아주 자연스러운데
사실은 약간의 왜 참석했지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국가에서 공식으로 주최하는 추도식인데 기념식인데 이거는 국가에서 공식 추도식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노무현 재단이 주최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제 친구이자 동지 그리고 비서실장으로서 참석을 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대통령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공해서 나중에 오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오늘 매년 참석하게 되면 그럼 민주화에 기여한 김대중 전 대통령 추도식 또 김영삼 전 대통령 추도식에는 또 참석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아예 깔끔하게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서영호 소장. 네. 원래 사랑이라는 게 사랑해 맨날 눈만 뜨면 사랑해 출퇴근할 때 볼에 뽀뽀하고 이런 것도 사랑이지만 가슴 속에 담아두고 말 못할 애틋한 사랑도 사랑이거든요. 아마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노무현의 친구에서 국민의 대통령으로 거듭나겠다. 나를 찍어준 지지자들을 넘어서서 나를 지지하지 않았던 대구 경북에 그리고 경남에 60대 이상의 그 유권자들로부터 사랑받는 모든 사람의 대통령으로서 거듭난 다음에 임기에 마친 후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랄까 무거운 얘기 하다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서영호 소장은 이게 평소 생활할 때 그러면 그렇게 살갑게 나 갔다 올게 하고 뽀뽀하고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저 갱상도 아닙니까?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것도 가끔 필요하긴 한데 말이죠. 어쨌든 잠깐 듣고 와서 또 여러분 말씀 청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나이는 제보다는 적은 아주 믿음직한 친구 문재인을 대신으로 돕는 사람을 정말 잘하는데 생각합니다. 나는 대통령 당이 됩니다. 나는 문재인을 친구로 보고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늘 유서를 생각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걸 아주 외롭게 두었다. 제가 유서를 볼 때마다 느끼는 아픔이. 이제 편히 쉬십시오. 못다 이룬 꿈 제가 다 하겠습니다. 네. 권은수 교수님. 문재인 대통령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 노무현 아바타, MB 아바타 이것 때문에 아주 혼인한 분도 계십니다만, 어쨌든 그런 인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이제 대통령이 와서 돼가지고 신고를 하면서 이제는 노무현 시대를 극복하고 본인 얘기한 대로 문재인 시대의 성공한 대통령. 실패한 대통령이 아니고 성공한 대통령이 돼서 돌아오겠다는 그런 다짐 아닐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도식이 좀 어떻게 보면 비장하다 그럴까요? 분위기가 좀 큰 숙제를 안고 이제 출발하는 거니까요. 그랬는데 5년 뒤에는 좀 뭐랄까요? 환희의 합창이 울려 퍼지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늘 하시던 야 기분 좋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 5년 뒤에 자신의 책무를 다 마치고 돌아와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돌아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하신 건데요. 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리 이야기한 건 나는 문재인이다를 아마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 아닌가. 쉽게 말해서 이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선언한 것이다. 그동안 물론 그렇다고 해서 노무현 대통령 관계를 끊을 수는 없죠.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못다 이런 꿈을 나는 그 꿈마저 뛰어넘어서 더 큰 그러니까 지금 사람 사는 세상,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오롯이 만들겠다는 그런 어느 스타일로? 문재인의 스타일로 하겠다는. 미완의 노무현 정신을 어쨌든 완결하겠다. 그러면서 그 방식 자체는 오롯이 문재인의 스타일로 하겠다는 그러한 하나의 독립선언이 아니었나 생각입니다. 네. 특별한 작별 인사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인사로 보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현직 대통령 때 누가 다 친한지 알잖아요. 안 가가 미워서 안 가겠습니까? 현직 대통령 때 내가 거기 가게 된다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진보 보수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라는 어떤 타이틀에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5년 후에는 이긴 다음에 성공한 다음에 당신한테 가겠다. 아마 이게
오늘 추도사의 가장 핵심이 아니었나. 그래서 맞아요. 추도사에서 이 내용을 했을 때 많은 사람이 좀 뭉클했거든요. 예. 온다 해도 뭐 별말 없고 안 하고. 근데 굳이 이렇게 말하면서 송곡에서 돌아오겠다. 이 부분이 가장 추도사를 어떻게 빛낸 어떤 한 장면이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예.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뭐 양산 구상인가 뭐 얘기했는데 이제 곧 뭐 언젠가 또 발표가 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오늘 추도사였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장면이 바뀌어서 6시 30분인데 또 한 분 전직 대통령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것도 과연 우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40년) 직위의 첫 재판. 글쎄 뭐 직위라고 할 수도 있는지 서로 눈도 안 맞췄다고 그러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오늘 첫 재판이 열렸는데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런데 눈도 안 마주친 이유부터 여러분 좀 생각을 해 주세요. 592억 뇌물 관련해서 재판이 시작됐고 40년 우정은 끝나버린 거 아닌가. 오늘 좀 수척해 보이셨고 굳은 표정이고 최순실에게는 눈길 단 한 번도 주지 않고 오로지 정면만 응시한 채로 있었습니다. 최순실도 감히 옆으로 쳐다를 못 보고 정면만 응시했는데 오늘 좀 계속 좀 울먹였다 그러죠. 대답하면서. 박근혜 최순실 뇌물 사건은 병합 심리로 법원이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재판 주 2, 3회 결정했기 때문에 계속 같이 만나야 돼요, 이제. 뭐 구치소에서 판 거라 그러죠. 390원짜리 머리핀으로 약식 올림머리하고 그리고 503번 배지 달고 수의 대신에 사복으로 감색 차림의 옷을 입어서 이것도 전투복 패션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순실은 같은 디자인의 구치소 머리핀은 똑같은 거고요. 수의 대신에 베이지색 사복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강력 거부했지만 뇌물 사건은 병합 결정이 났고 매주 3번은 얼굴을 마주하는 사이가 됐어요. 예, 그 거부할 것 같은데 계속 얼굴 마주하기를. 들어보시죠. 네, 눈을 하게 쳐다보기가 좀 부담스럽죠. 그렇죠. 네. 이거는 엄청나게 부담스럽다고 봐야겠죠. 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공모로 돼야 있지 않습니까? 공모 관계. 그걸 계속 부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공모의 가장 핵심은 뇌물이거든요. 예. 뇌물죄가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나머지 그런 죄목들은 아무래도 뭐 그렇게 핵심적인 것도 아니고 또 형량도 그렇게 크지 않다는 맞습니다. 게 대체적인 시각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참 원수가 따로 없네. 더 이상 그러게요. 보기가 싫어 나오고는 뭐 그런 뜻 아닌가. 네. 그리고 뭐 최순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참 미안하고 부담스럽네. 뭐 그런 입장에서 뭐 눈을 마주치기가 어렵겠죠. 예. 서영호 소장.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병합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그 입장과 원칙을 재판부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얼굴 마주치지 않은 게 아닌가. 그리고 최순실 씨 또한 이번 재판에서 2심 전심으로 병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는 두 사람은 경제적 이익을 공유한 뇌물 사건의 공범 관계입니다. 아직도 한 팀으로 보는 것 같은데. 예. 재벌 대기업의 그 민원인 경영권 승계 등의 민원을 대가로 해서 뇌물을 최순실로 하여금 받게 하였다가 핵심적 문제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두 사람이 재판을 하면 할수록 죄수의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 문제를 전면으로 부인하기 위해서는 네. 최순실이 같은 재판에서 증언하거나 진술하는 게 무조건 좀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병합 그 심리를 거부하고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오늘 마주치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김광덕 본부장 생각. 네, 아까 고 교수님께서 저 원수 같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예, 예. 그 분위기를 정확히 전달하면 아이 제 왼수 이런 그런 분위기죠. 아이고 또 어떻게 머리핀까지 같아 또. 본부장님까지 웃기시려고 그러세요? 근데 이제 아니 그러니까 말하는 머리핀. 말하는 분위 그 느낌의 분위기를 말하면 그런 표현인데 네. 정확히 말하면 논리적으로 말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얼굴을 안 보는 건데 예. 지금 현재 둘이 공모해서 지금 현재 사익을 추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병합 결정이 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공모가 아니라는 걸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얼굴을 쳐다보지 않는 거고 예. 공모한 사람이면은 얼굴을 자주 보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측면이 있고 하나는 얼굴 보면 화가 더 난다. 예. 그래서 얼굴 보기 싫다라는 그런 게 있고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오늘 이제 나는 이제 권력 서열 1위 2로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나는 권력 서열 실세도 아니고 그야말로 시녀였기 때문에 감히 여왕이나 공주를 내가 어떻게 좀 쳐다봐 보니이 보기 싫다는데 먼저 내가 쳐다볼 수 없을까 그런 마음이 작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박 전 대통령을 재판장에 나오게 한 제가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예. 근데 박지훈 변호사 법조인으로 보시기에는 어때요? 이게? 일단은 저렇게 공범을 쓰는 경우 저도 중간에 앉아본 적이 많거든요. 네. 같이 구치소에 없으면 법정에 처음 만나는 경우 눈 마주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마주치면 재판부에서 쟤들이 공모인가 이래 볼 수도 있고요. 또 둘이 아직 반성 안 했냐 이런 느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보긴 어려운 상황인데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근데 최순실이가 입장을 할 때 화면에는 잘 안 잡혔는데 고개를 숙이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게 법대 판사한테보다는 박 전 대통령한테 무난인사 드리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순실은 죄송하고 면목이 없지만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게 니 때문에 됐다라고 해서 이런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아마 안 볼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저 장면은 이제 재판이 시작될 때 그렇고 앞으로 아마 수십 번 이제 공판이 열릴 건데 병합이 됐습니다. 열리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는 장면도 충분히 연출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질문을 22부입니다. 형사 22부에 김세현 부장판사가 질문을 시켜줍니다. 피고인이 궁금하면 직접 증인한테 신문하라고 시키는 그 재판부이기 때문에 최순실이 자기를 변론하기 위해서 직접 질문, 예를 들어서 안종범이 나왔을 때 질문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이가 박 전 대통령한테 질문할 가능성은 좀 있죠. 그럴 가능성도 배제는 못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증인이 나왔을 때 증인한테 신문을 하는데 그 신문 자체가 박 전 대통령한테 불리한 경우가 된다면 박 전 대통령은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모습은 앞으로 공판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보일 거다 생각이 듭니다. 차 교수님. 네, 저는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안 마주치는 이유가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나 박근혜야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아시다시피 정치권에서도 본인이 마음을 한번 딱 이렇게 돌려먹은 사람한테는 아예 눈도 안 마주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애증이 있어야 그래도 레이저라도 쏘지 그렇지 않거든요. 한 번 딱 마음 먹고 이렇게 마음을 해서 돌리기 시작하면 아예 안 본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의 또 내포된 의미는 뭐냐? 이 눈을 마주치지 않음으로써 그러니까 자신과 최순실 씨하고는 격이 다르다는 걸 갖다가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격이 다른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공모를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우회적으로 지금 재판부에게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같이 앉아 있는 것도 괴롭다 그렇게 생각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내하고 격이 안 맞는 사람이 공모를 한다고 했다고 검찰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아마 그런 이야기를 아마 저 태도로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여기 대해서 이 최순실 같은 경우는 40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봐왔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속내가 어떤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회에 좀 눌린 거죠. 은매에 기주고 이러면서 지금 당장은 지금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만 더 그러면 좀 들어가서 같이 재판 받기 싫다고 했잖아요. 두 사람 다.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그렇죠. 근데 매주 2, 3회 이제 계속 재판에서 만나게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지금 마음이 도대체 어떨까, 속내가. 그거를 좀 여쭤보면서 제가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비되는 40년치기 이렇게 제가 적었는데 박 전 대통령은 무표정에 한숨 쉬고 최순실은 적극 발언을 해가면서 상당히 울먹이기도 하고 격한 감정을 그냥 여과 없이 드러냈어요.
대비되는 지금 모습인데 반듯한 자세로 정면을 응시하고 검사가 공소 사실을 말할 때 작은 한숨을 쉬면서 물 마신 것 외에는 눈에 띄는 행동이 없었습니다. 한편 최순실은 주소를 묻자 감정이 격해져 울먹하더니 검사 이름을 거론하면서 또 억울함을 주장하고 최 씨가 발언하려 하니까 변호인이 오히려 말리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잘 참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들어보시죠. 저희는 유감스럽지만 재판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한다고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 무엇보다 기록 검토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많이 어필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이니까요. 향후 일정에 대해서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재판장이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정치적인 투쟁은 끝났다. 드라마틱한 정치적인 투쟁은 끝났다. 이제 남아 있는 것은 법정에서 가려야 되는데 법정에서는 법과 정의, 양심, 이성에 따라서 법정에서 판결해 주기 바란다. 그냥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박전 변호사부터 지금 유영하 변호사 표정이 왜 저래요? 글쎄요, 유영하 변호사 오늘은 사실은 중요한 재판이긴 한데요. 네. 오늘은 뭘 하냐면 인정신문, 피고인들을 확인하는 과정하고 이 혐의 통틀어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 부분인데 사실 그런 느낌은 알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상당히 공정하게 잘하는 재판부로 알려져 있지만 판사의 어떤 느낌을 좀 알 수가 있거든요. 딱 마주치면. 저희 변호사들은 좀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좀 쉽지 않다. 검찰의 어떤 느낌도 세다. 아마 그런 것들을 느꼈기 때문에 압박감을 느낀 것 인터뷰 과정에서 저런 인상이라든지 저런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 저는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속내는 그런 거 아닐까요? 재판하면 할수록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에게 나 몰래 나는 모르고 네가 그냥 알아서 재벌들도 만나고 삼성도 만나고 했다고 그래. 그러면 뇌물죄는 빠지거든. 왜냐하면 뇌물은 내가 공무원이어야 될 때만 성립되니까 내가 너랑 공모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모르고 너 혼자 했다고 뒤집었어. 그럼 너도 뇌물죄 빠지고 나도 뇌물죄 빠져. 이렇게 좀 속내가 있는 것 같고 최순실은 어우야 슬픔은 나눠야 반이 되지. 나 혼자 죽을 수는 없지. 같이 나눠 갖자. 당신하고 같이 공모한 거야. 라고 하는 것들 통해서 제 감형을 받고자 하지 않을까. 결국은 죄수의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광석 본부장 들으시기 어때요? 연구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네요. 법조인 출신이 아닌데 그러니까 굉장히 심리 분석까지 해가지고. 아니 조금 이따가 심리 전문가 만날 거예요. 전화로. 저는 박 대통령은 요즘에 여러 가지 좀 위장이 조금 불편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붓기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좀 체중이 좀 빠지고 좀 붓기가 있으면서 얼굴이 또 야이면서도 붓기가 있고.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보기 싫은 사람을 보면은 쏘기도 불편해요. 사실은 요즘에는 사실 최순실이 아무리 자기 40년 직이냐 보기가 싫은데 자주 보면은 쏘기 불편한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제 그런 생각이 있고 그러면서도 최순실 씨가 진술을 잘해야 될 텐데 옛날같이 나에 대해서 봉사해야 될 텐데 자기가 손해 보더라도 다 뒤집어 쓰고 갔으면 좋겠다 그 얘기죠. 그런 마음이 있을 거고 그러면서 이 최순실 씨는 이왕에 2, 3회 매주 2, 3회 보기로 했다니까 그걸 바꿀 수는 없는 거고 이왕에 예의는 잘 갖추고 잘 모시는 척하면서 잘 모시면서 하면서 서로 사는 길을 찾아야지 이랬는데 서로 사는 길이 아니라 자기한테 손해가 보고 이런 진술을 해야 되고 박 전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고 자기한테는 손해가 보는 일이 있을 때 그때는 참 고민스러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거기서 교수님 보기에 최순실은 계속 얘기할 것 같은데요. 박 전 대통령 거의 재판 계속돼도 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봐야죠.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하고 서로 말을 섞는 것 자체를 본인의 자존심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두 사람 다 여러 가지 계산들은 있겠지만 참 고문이 따로 없네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서로 일주일에 두세 번씩 보고 재판을 하다 보면은 서로 증언이라든가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헷갈릴 수도 있고 다른 증언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생각이 다른 거니까 어떤 동일한 것을 보더라도 사람마다 그것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의도라든가 이렇게 다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정말 처음에는 어떻게 좀 윤인하고 상생해볼까 하는 생각도 하다가도 그렇게 안 될 수가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은 뻔한 거고, 그렇다 한다면은 두 사람은 앞으로 갈수록 정말 뭐 고문이 따로 없는 그런 뭐 상황으로 어떻게 보면은 진흙탕 싸움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그럴 가능성도 들어요.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거고. 뭐 최순실이가 최소한 뭐 A는 지키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 좋은 낯으로 헤어지기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차 교수님. 그래서 그전에는 뭐 전화를 뭐 수백 통씩 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밤에도 하고 막. 그때는 뭐 다들한테 관계가 좋을 때고. 좋을 때고 어떻게 뭐 같이 협력해서 전 대통령이 막아보려고 당시 했는데.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을 때니까요. 그렇죠. 지금은 상황이 지금은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끈 떨어졌다 이거죠. 다른 사람의 그 판단에 의해서 두 사람의 처지가 지금 결정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형을 좀 덜 받을까, 그걸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내가 나를 진정 그러니까 위한다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내가 지켜보겠다. 그런 아마 속내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최순실 같은 경우는 완전 같은 재판정에서 지금 재판을 받기 때문에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자기만 살 길을 빠져나가기가 참 좀 뭐한 거죠, 사실. 그게 지금 바로 우리 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문이 따로 없는데 어쨌든 이 최순실 생각은 나도 살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참 고민이다. 그 면전에 대고 또 내가 이렇게 배신한 모습을 어떻게 보이나 이런 부분들이 벌써부터 걱정이 막 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이 최순실 게이트가 다 밝혀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저희가 박관천 전 경정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면서 많은 시청자들이 관심을 보여주신데 감사드리고요. 어제 말미에 박경정, 박 전 경정 다시 오늘 모셨으면 하는 얘기를 제가 하고 마무리했습니다만 사실은 방송 끝나고 아주 어려움이 많다는 걸 토로를 했어요. 그리고 그 점을 저희도 이해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오늘 모시지 못한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다음 기회에 재수사 얘기를 본인도 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정말 그동안 밝힐 수 없었던 도대체 진짜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그 진실을 숨김없이 우리 박관천 전 경정께서 밝혀주시길 바라고 내일 한 사람 저희가 만나볼 분이 있습니다. 아마 궁금하셨을 거예요. 어디 가서 뭐 하는지. K스포츠 재단에 그 재단 때문에 이 사달이 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노승일 부장이라고 생각나시죠? 최순실 게이트 내부 폭로자의 한 사람인데 노승일 부장 어디서부터 도대체가 이게 잘못된 건지 그 속사정을 내일 만나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판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본인이 너무나 잘 알고 모셨던 최순실 회장님 같이 앉은 모습을 보면서 아마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순실이가 박 대통령 재판정에 나오게 한 제가 죄인입니다. 그럼 최순실은 무슨 죄를 지은 건지 그거를 내일 K스포츠 재단의 노승일 부장을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심리 상태를 좀 더 전문가한테 물어봐야죠. 오늘 마주한 두 사람 심리 상태. 정치과 전문의 최명규 원장님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에 모십니다. 네. 오늘 아침에 이제 그 표정으로 읽은 마음. 두 사람. 표정에 담긴 마음을 어떻게 읽으셨어요? 박 전 대통령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는 이 상황에서 표정이 어두운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그 올림머리도 어느 정도 있고요. 또 그런 부분을 놓고 보면은 본인에 대한 굉장히 어떤 그 자기에 대한 어떤 그 잘못한 부분이 있다기보다는 어떤 본인의 주체성을 갖다 계속 이어져 나가려고 하는 느낌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올림머리 같은 경우에는 올림머리의 어떤 사복은 어떤 의미에서 뭔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외부 활동을 하고 어떤 의미에서 전쟁을 치러야 될 때 본인한테 일종의 그 갑옷과 같은 의미가 있거든요. 갑옷.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드마크인 올림머리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사복을 입고 그런 다음에 또 수갑을 갖다 굳이 감추지도 않았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런 모든 부분, 그런 모든 부분은 여기에 대해서 아마 이 사안이 현재 따지는 거는 어떤 재단과 관계가 되어서 뇌물과 수뢰에 대해서 따지지만 아마 대통령은 그게
이 재판의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예. 결국은 재판의 본질은 본인을 대통령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이 벌어졌고, 예. 그거를 확인하기 위한 요식 절차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정치범 혹은 양심범으로 스스로 간주하면서 네.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담담하고 당당하고 일관된 태도를 갖다 보여주고자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조 회장님 죄의식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게 되면은 형식 논리상, 법 논리상에 있어서 이게 문제가 있건 문제가 없던 간에 이게 문제가 된 이유는 대통령이 나를 물러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이게 사용됐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네. 본질은 본인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를 갖다 올바른 과정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집단이 본인을 갖다 싫어했고 본인을 물러나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절차가 마련돼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죄책감하고는 거리가 먼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죄책감. 네, 그건 거리 멀다. 예. 그러면 최순실이 뭐 쳐다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눈길 한번 안 줘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순실 없이 상당히 오랜 기간을 갖다 지냈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모든 걸 의논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불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고 결국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가장 커다란 후회일 거예요. 최순실이 없이도 이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왜 내가 저 사람을 갖다 그때 거리를 두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나라고 생각이 되게 되면서 첫 번째 담화 때는 어려웠을 때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어떤 약간 애정이 묻혀져 나오는 말이 있었잖아요. 첫 번째 담화에서 그랬어요. 네, 맞아요. 이제 그런 마음은 완전히 없어진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럼 아까 저 서양호 소장이 뭐 한 팀인 것처럼 얘기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네요, 지금. 완전히 별별한 거네요. 어떤 의미에서 최순실이 어떻게 증언을 하든지 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 나빠질 것도 없고 더 좋아질 것도 없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어차피 정해진 거예요. 예. 그리고 형량이 10년이 됐든 15년이 됐든 20년이 됐든지 별 의미도 없어요. 어차피 결국은 일정 기간 지나서 본인이 지금 기대하는 정치적 집단이 다시 주도가 되어서 사면이 이루어져야지 끝나는 거지. 예. 여기에 있어서는 일관되게 그냥 나는 잘못이 없고 이거는 그냥 나에 대해서 애초에 목적을 갖고 이루어진 어떤 도구적 절차에 불과하다라고 일관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최순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대통령이 시켜서 했다고 최순실이 얘기한다 한들 최순실한테 누가 감형을 해주겠어요. 예. 대통령이 시켜서 했건 최순실이 원해서 했건 했다고 얘기하는 순간 혀는 계속 올라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순실도 애초에 일관된 입장인 거예요. 나는 전혀 그런 의도 아니었다. 이거 전부 짜맞춘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이 재판의 진술은 전적 부정으로. 이거 참 어떻게 보면. 그러면 아까 김광석 본부장이 걱정해서 저는 소화제가 필요한가 그랬더니 그럴 일도 없겠네요. 그러나 속이 불편하거나 그럴 일도 없겠네요. 가서 자주 보든 말든. 아마 앞으로 보더라도 제 생각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과 같은 일관된 태도로 나갈 것 같고요. 네. 최순실 씨는 아마 오늘 보였던 어떤 그 죄책감에 해당되는 모습 그런 부분은 이제 울먹울먹한 모습하는 그런 감정적인 부분은 재판이 진행되면서 조금씩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럴 가능성이 있네요, 진짜. 네. 그러나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게 왜냐하면은 최순실의 입장에서 자신의 인생의 가장 커다란 성공과 긍지는 뭐였냐면요. 내가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대통령의 몰락과 더불어 스스로도 몰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재판이 진행될수록 대통령을 볼 때마다 대통령에 대한 슬픔도 있지만 자기 처지에 대한 슬픔 때문에 더 감정적이 될 가능성도 있지요. 그거 보면 대통령이 훨씬 강하신 분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재판 끝나고도요. 만약에 형을 살게 되면 형을 살고 난 후에도 다시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됐을 때도 두 사람은 얼굴 안 볼 것 같아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다시 볼 일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쭉 봤던 일관된 스타일을 볼 때 예. 한 번 뭔가 한번 인연이 아니다. 아닌 사람과 예, 예.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은 다시 그런 경우가 예.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동생과도 예. 그냥 어쩔 수 없이 무너졌던 순간이 한 번 만난 거지 네, 네. 적겹난간에 안 넣고 있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과는 다시는 얽힐 일이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다시 볼 일 없는 사람이 됐다 이런 판단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 감사합니다. 네. 정신과 전문의 최명기 원장이었습니다. 최순실은 뭐 성질대로 했다고 봐야 되나? 하여튼 좀 감정이 격하고 그러면서 오늘 재판정에서 뭐 울먹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박 전 대통령은 뭐 눈길을 안 줬어요. 40여 년 지켜본 박 전 대통령을 재판정에 나오게 한 제가 죄인입니다. 이 얘기를 자기가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한 의도가 뭐라고 보세요? 대통령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소 사실을 부인하는 변호인과 입장이 같습니다. 이 말씀만 했다는 거죠. 변호인과 입장이 같습니다. 덧붙일 말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최순실은 40여 년 지켜본 박 전 대통령을 재판정에 나오게 한 제가 죄인이에요. 박 대통령은 절대 뇌물 요구하지 않았어요. 검찰이 몰고 간 거예요. 재판이 박 전 대통령 허물을 벗겨주고 나라 위에 살아온 대통령으로 남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혐의는 전면 부인. 더불어민주당 진솔한 대국민 사과부터 하는 것이 순리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권한대행. 박 전 대통령 재판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 대통령의 날 박 전 대통령 치욕의 법정에 섰다. 바른정당 국민 앞에 진실 밝히고 용서 구해야. 정의당은 박근혜 뻔뻔스러움에 개탄한다. 이렇게 평했습니다. 제가 곁에서 떠나지 못했던 이유도 챙겨주실 분도 사실 옆에 다른 분들은 안팎에 다 계시니까 그렇지만 마땅히 없었고 또 본인이 필요한 이런 개인적인 거나 이런 거를 해주실 분이 없어서 정말 제 나름대로는 충신으로 남고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런 오명을 쓰고 또 이렇게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차정 교수 준비됐죠? 먼저 하세요. 예. 40년 지켜본, 그러니까 그거 아닙니까? 40년 지켜 박정희 된 박 전 대통령을 재판정에 넣어간 내가 죄인이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다 생각했습니다. 네? 최순실 씨가 검찰에 지난 10월 달에 나가 죽을 죄를 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죽을 죄를 졌다고 해놓고 그 뒤에 모든 걸 다 부인했거든요. 그럼 도대체 누구한테 죽을 죄를 졌을까? 우리는 생각했을 때 그것이 다 국민에게 죽을 죄를 졌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드디어 그 대상이 박근혜 전 대통령 딱 한 사람이네요. 보니까. 그게 오늘 지금 완전 그 진실이 밝혀졌다. 네. 저랑 네. 말씀하세요. 네. 저랑 사재현 교수님 똑같아서요. 네. 제가 그래서 끼어들었는데 아마 겉으로는 공주님 40년 지켜본 전 대통령을 공주님 겉마음은 공주님 재판정에 나온 제가 죄인은 제가 죽을 죄를 졌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공주로 생각하는데 속마음은 뭐냐면 지가 아직도 공주인 줄 아나 봐. 사람 잘못 본 내 죄가 크다 이런 뜻 아닐까. 둘이 저렇게 생각하고 살다가 일이 이렇게 된 거죠. 네. 저는 두 분은 너무 좀 우리 속된 말로 좀 삐딱하게 본 것 같은데. 지금 두 분요? 네. 사실은 제가 그 입장에 있더라도 좀 미안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자기 때문에 대통령이 자리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법정에 수갑 차고 와서 법정에 선다는 것은 인간이라면 참 민망하고 미안하죠. 그거는 있죠. 좀 순수하게 박 대통령은 역겹고 경우에 따라서 내가 독봤을 용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좀 뭔가 순수한 의미가 조금 오늘은 있었지 않을까. 지금 왜 그러냐면 저게 앞으로 재판이 돼 가면은 이제 서로 이해가 달라지는데 달라지죠. 적어도 이제 오늘만큼은 조금 뭔가 미안하고 순수한 죄스러운 마음이었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뭐 저 자리에서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게 재판부가 봤을 때는 죄인이면 반성을 해야 되고 혐의를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죄인이라는 거는 법률상으로는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저런 얘기를 하는 거는 재판부는 오히려 더 싫어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재판부가 봤을 때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인정하게 되면 재판이 빨리빨리 진행되고 아주 어쩌면 여태까지 미운짓만 골라 했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굳이 저 얘기하는 건 오히려 더 나빠요. 울먹이면서 내가 죄인이다 얘기했을 때 재판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 좋을 수 있고요. 그렇죠. 박 대통령 입장에서도 혐의도 인정 안 하면서 저 얘기를 왜 우는 척을 하느냐 했을 때 박 전 대통령한테도 미워.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보기에도 미워. 그렇죠. 그러니까 미워요. 의미 없는 어떤 악의 눈물, 의미 없는 반성 이렇게 보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주 제대로 나란히 앉아가지고 참 또 살다 진짜 큰일 났네. 김광석 본부장 큰일 났대요. 오늘 최순실 씨는 두 사람을 향해서 이제 죄인이라고 이 말을 하긴 한 건데, 하나는 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 8개월 만에 얼굴을 처음 대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8개월 만에 처음 만났는데 그동안 모든 대통령이 탄핵과 파면까지 당하게 된 거는 제 탓입니다라고 하는 거를 저는 그냥 예의상 이야기 밝힌 것 같아요. 박 전 대통령한테. 태블릿 PC도 관리 못해서 튀어나오게 하고, 그다음에 고영태 씨 등과의 인간관계 잘못해서 두 재단의 문제가 다 드러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 길까지 오게 됐다.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걸 박 대통령한테 예의를 표시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재판부를 상대로도 이야기한 건데, 재판부를 상대로 저 이야기를 아까 죄인이라고 하면서 박 대통령은 전혀 뇌물을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뇌물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둘이 공모했다니까 그럼 자기도 죄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재판부에도 말은 도덕적으로 아까 말했지만은 죄인이라고 표현하면서 박 대통령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뇌물을 우리가 요구한 적이 없다. 법적으로는 하나도 저 잘못 인정 안 했다. 그렇죠. 전혀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재판부를 향해서도 이야기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울먹이는 걸 보면서 그럼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거 뭐 다 안 하셔도 되고 짧게 하실 말씀 있으면. 왜 울먹였을까는 결국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박지원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악의 눈물이다. 진짜 참으로 반성하고 흘리는 것은 아니고 그래 지금 내를 만나고 내 이야기를 하면서 욱하면서 하는 것이 결국 이래 보여주기 위한 가식적 행동이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악의 눈물 정도로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인식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박지원 변호사 얘기했지만 법적으로는 자기가 죄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계속 규정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법적으로 인정을 하고 죄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좋은 그림은 이거 다 내가 한 거고 박 전 대통령이 모른다고. 그렇게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눈을 딱 뜰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내한테 좀 득을 주려고 하느냐. 근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법정에 서게 한 개가 죄인이지 나머지 보면 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거든요. 근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많은 증거들이기 때문에 검찰은 그 공격을 할 거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이 좀 울먹거렸다 해가지고 이제 내한테 유리하겠다라고 절대로 안 느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하튼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재판이 진행당하면서 주 2, 3회가 진행된다는데 아마 본인들도 느끼겠죠. 야, 이거 내 형량이 이거 만만찮아지겠네. 법원의 최종 판단은 과연 어떻게 내려질까요? 자, 검찰은 공동 정범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두 사람은 과연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빠져나오고 싶겠죠. 재판에서 서로 어떤 전략을 쓸 걸로 보십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검찰 측에서는 지금 박 전 대통령 측과 날선 대립, 신경전, 법리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추론과 상상의 기인에 기소가 된 것이다.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르 K재단 돈 관계 정부 부처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스스로 쓰지도 못할 돈을 왜 받아내려고 재단을 만들었겠나.
언제부터 검찰이 언론 기사를 증거로 제출했나? 이런 논리면 돈 봉투 만찬 사건도 기소 가능하다. 검찰을 붙들고 늘어졌어요. 블랙리스트 기소는 살인자 어머니에게 죄를 묻는 격이다. 검찰 측 주장은 국민 주권주의,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피고인이 모든 행위를 다 할 수 없다. 공동정범 이론에 따라서 행위 지배가 그 행위를 지배하는 것이 충분하다는 법리 판단을 거쳐서 기소하게 된 것이다. 문제없다. 그리고 수사 당시 현직 대통령인데 어떻게 여론, 언론 기사에 의해 기소를 할 수가 있었겠느냐. 사건과 관계없는 촛불 시위, 정치 지형에 대한 언급은 부적절하다. 이런 주장으로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또 최순실 측에서는 법리적으로도 대가 관계나 부정한 청탁이 없다. 검찰 기소 오락가락하고 변화무쌍하다. 공소권을 남용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쭉 이렇게 뭔가 진행 과정을 이렇게 좀 추적을 해보고 이렇게 보면 그렇게 좀 뭔가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지울 수가 없어요. 솔직한 심정. 예. 그 기획은 누구일 것이다라고 마음의 심정에는 있습니까? 그건 뭐 지금 말씀드리기 좀 그렇죠. 예. 느끼시는 어떤 구체적인 인물은 있긴 있군요. 하여튼 뭔가 이거는 그냥 우발적으로 된 건 아니라는 그런 느낌은 갖고 있어요. 피청구인이 문화융성이라는 얘기를 하고 증인이 문화체육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기억하세요? 아니, 기억 이거 안 굉장히 나시죠? 의도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제가 무슨 국정을 대통령이랑 상의를 해서 이끌어가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단순 의견만 필요했지 전체를 끌고 가거나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아까 물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닙니다. 그렇게 물어보질 않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정말. 이게 재판장님 여기 다 계시지만. 아니, 취임사 문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취임사 문건도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 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의 설립, 최서원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지금 좀 자책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두 사람이 어떤 전략을 쓸 걸로 보세요? 저는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자 도생. 그러니까 어떻게든 최순실을 떼버리고 이 뇌물이고 뭐고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최순실이 한 죄다. 그러니까 뒤에서 장난친 거다. 뒤에서 나는 모른다. 그 밑에서 한 일에 대해서 내가 다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정치적인 어떤 문제라고 하면 모르지만 그런 개인의 비리로 몰고 가면서 그런 뇌물죄. 나 그런 사람을 몰지 말라. 돈을 내가 공범 먹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할 것 같고 잘라낼 것 같고 최순실은 입술이 막으면은 이빨이 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박근혜 대통령하고 같이 물고 늘어지는 시켜서 했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과 같이 물고 늘어지는 그런 전략을 쓰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할 수도 있고 어쨌든 순망치안이라는 그런 입장에서 같이 물고 들어가야 본인도 살 길이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네, 김화동 부부님. 검찰이 이렇게 피고인들을 다루는 가장 주요한 전략 중 하나가 이 법조 전문가도 계시지만 이 피고인들끼리 서로 그걸 딱 디바이드하는 전략이죠. 그렇게 해도 서로 재수의 딜레마가 빠지게 하는. 그래서 박근혜, 최순실 오늘은 지금 현재 그런 갈라지지 않았습니다만은 거의 갈라치기 전략인데 서로 내 탓이요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 말 저 말 이제 뛰어나오게. 네가 그랬잖아. 이제 그런 말이 이제 하는 건데 가령 이제 이런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는 재단을 좋은 취지로 만들려고 했는데 재단을 만들려고 한 것까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간에 나 시키지도 않았는데 최순실이가 끼어들어서 왜곡시켰다. 그렇죠. 재단 설립이 법적으로 불법인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식으로 최순실을 일단은 공격하게 만들고 그럼 최순실 씨가 아니 박 전 대통령 당신께서 나한테 중간에 일단 퇴임 이후까지 당신이 내가 직접 할 수 없으니 중간에 나한테 관리 잘하고 있으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증거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둘이 논쟁을 붙이는 그러니까 식으로 이게 다른 전략을 펴지 않겠느냐. 박 대통령이 빠져나갈 것 같네. 서영호 소장. 네. 제가 볼 때 검찰은 핵심적으로는 다른 죄보다도 직무유기라던가 그다음에 직권남용 이런 거보다 뇌물죄 입증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상황입니다.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따라서 두 사람 공동에게는 경제적 이익을 공유한 공동지갑. 예를 들면 청와대 대통령 의상비를 대신 최순실이 대납했다던가 아니면 관저에 인테리어를 해줬다던가 그리고 삼성동 집 계약하고 매매하고 선거 달성 보궐선거부터 선거비를 지원한 것. 즉 두 사람은 공동 지갑이다.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사이다라는 거를 공통으로 밝히고 뇌물죄 성립하려면 하나는 대가와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는데 대가의 부분에 부정한 청탁 부분에서는 삼성의 경영 승계라든가 재벌 대기업 오너들의 사면 이런 것들을 박근혜 대통령이 그 부정한 청탁 받았다라는 걸 집중적으로 해나가고 그리고 최순실에게는 그 대가로 K스포츠 미르재단에게 대기업이 출연했다던가 삼성이 정밀하게 말 사주고 승마를 지원했다던가 이렇게 따로따로 대가와 부정청탁을 따로따로 하고 경제적 이익을 공유한 공동지갑이라는 것을 공동으로 맞춰내면 결국은 뇌물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법률 얘기로 가니까 어렵네요. 네. 아니, 박지원 변호사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 변호하라고 맡으라고 그러면 맞겠어요? 안 맞죠. 안 맡아요? 이게, 죄송합니다. 맡기는 조금 그럴 것 같은데. 아니, 맡을만 하지 근데 다툴만은 한데. 다툴만 하지 않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예, 뇌물죄는 다툴만 하긴 한데요.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사실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안종범이라든지, 차은택, 그 많은 사람들의 진술 증거를 그게 공모한 걸로 볼 검찰은 정말 많이 갖고 있거든요. 검찰은 두 사람을 법제에 세워놓고 계속적으로 증인될 겁니다. 지금 최순실 같은 경우도 30여 차례 지금 재판을 하는 중이거든요. 끝까지 아니라 우기고 있지만 판사는 그 말이 틀렸다고 다 믿고 있습니다. 판사들은 재판하는 과정에서 증인이 답변하고 그 피고인은 어떤 인상을 지을 것인가 이걸 다 보는 거거든요. 이거 몇 번 해요, 그럼 이렇게? 아마 주 2, 3회 해가지고 언제까지 가요? 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기 때문에 진술했던 사람들 다 불러요. 원칙적으로 다 불러야 됩니다. 그래 따지면 수십 명 아니면 100명이 넘어갈 수가 있고요. 아이고야. 그렇다면 지금 최순실 같은 경우는 30여 차례 이상을 했거든요. 재판을 아마 일주일에 3, 4회씩 해서 몇 달, 많게는 넉 달, 5달 정도 한다면 글쎄요. 처음에는 잘 견딜 수가 있지만 이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떤 증인이 나오냐에 따라서 최순실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인상이 달라지면서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처분대로 하세요. 그래 다 인정할게요. 그러면은 뇌물 이렇게 이거 얼마예요 도대체 아까 500억이죠. 그 형량이 어떻게 돼요? 뇌물죄 같은 경우 지금 무기징역도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무기징역까지는 안 가겠지만 형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뇌물죄. 특가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인을 해야 되고 다만 두 사람이 법정에 섰을 때 증거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연대가 깨질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그렇겠는데요. 한 명이 최순실 혼자 소위 말하는 혼자 짐을 지기에는 본인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언젠가는 무너지지 않을까. 그 자식도 있고 한데 그 딸도. 최순실이 정유라 얘기만 나오면 계속적으로 막 엉뚱한 답변을 하거든요. 대통령을 버리겠는데요, 차라리? 그래서 큰일 났네.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큰일 났네, 진짜. 그리고 화장은 못하고 나와요? 구치소에 있을 때? 화장도 여기 나올 때? 가능은 한데요. 글쎄요, 저는 봤을 때는 올림머리하고 염색 같은 것도 했지 않을까 제 추측입니다. 대통령이? 글쎄 저기 오래 있었으면 근데 하얀색 머리가 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약간 좀 수척해 보인다 그럴까 그러니까 이게 또 해외 언론에도 다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화장도 밑화장이라 그럽니까? 제가 여자 화장 잘 모르겠는데 기초화장 정도는 조금 했지 않을까. 그냥 완전 우리 소위 말하는 쌩얼은 아니거든요. 그 정도는 좀 배려가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차 교수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마이웨이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어떠한 불리한 증언 놓은다 하더라도 딱 잡아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은 간냐 해제도 안 했고 모르고 난 받은 적도 없다고 마이웨이를 일관되게 갈 겁니다. 재판을 주 2, 3회 수십 번 해도 제가 보기에 꿈쩍도 안 할 것 같아요. 꿈쩍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본인이 조금이라도 인정하게 되면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자기는 뭐 자고 면하지 않고 끝까지 한 길로 갈 것 같고요. 여기에 비해서 최순실 씨는 제가 영어로 it depends라고 썼는데 그 영어 뭐 우리말로 하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 상황 보고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아마 이래서 표변하면서 갈 가능성이 높다.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요거 하나 저 변호사님. 네. 유영하 측에서 돈봉투 만찬 거론했죠. 네. 이게 오늘 재판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이 이쪽에선 검찰 쪽에서는 정치법정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고. 오늘 돈봉투 만찬 특히 이원석 부장 검사하고 그러니까 한웅재 이거 부장 검사가 붙었어요. 검찰석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네. 앉아 있으니까 바로 지칭을 하면서 이 돈봉투 만찬의 당사자가 지금 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술액자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받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변론을 시작했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고 모두 진술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주의를 환기시키는 아마 기선제압을 좀 하게 던진 말 같아요. 어떤 정치한 논리를 전개하기보다는 딱 봤을 때 판사나 재판장이 봤을 때는 그럴싸하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슈가 되는 돈봉투 만찬 사건에 당사자가 지금 와 있다. 그래서 여론을 갖고 재판한 게 아니냐. 이 얘기를 좀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맞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면 쉽게 말하면 그거 아닙니까? 니네들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돈 던질 자격이 있냐 뭐 그런 뜻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오늘 유영하 변호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공모나 이 뇌물죄 부분에 증거 자료가 뭐냐? 전부 다 언론 기사밖에 없더라. 그런 식으로 언론 기사에 의해서 기소할 것 같으면 언론 기사에 나와 보니까 당신들 돈 만찬, 돈봉투 만찬 했지 않냐? 그걸로 그럼 당신들도 기소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해서 검찰 공소장에 나타나 있는 증거의 부족이 그걸 빗대서 한 이야기. 그러니까 물타기 하자는 거예요. 물타기 하는 거죠. 맹물 수사라는 거지. 맹물로 엮었다 그런 얘기죠. 죄를 물을 자격도 없다. 뭐 이런 얘기로 지금 가고 있었던 거고 7시 17분을 향하고 있는데요. 물 관리 제대로 못하면은 그것도 나라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 시끄러워요? 4대강 감사는. 지금 1, 2, 3차 한 거 아닙니까 벌써. 근데 그때 결과가 달랐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정책감사를? 왜 그랬을까요? 4대강 감사 공방. 정치감사다. 이제 제대로 좀 밝혀보자. 지금 이게 맞붙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1월에 1차 감사 이명박 정부 때 큰 이상 없습니다. 박 전 대통령 인수위 시기인 2013년 1월에 2차 감사. 수질 관리에 좀 문제점은 있네요. 그리고 그해 7월에 3차 감사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고 제대로 이루어졌는데 건설사 담합 정부 방치했다. 이런 결론에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4대강 정책 결정 집행과정 정책 감사가 필요하다. 4대강 감사 지난 정부 색깔 지우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MB 측에서는 아니 3차례 감사원 감사받고 끝난 일 가지고 왜 정치적 시비거리를 만들어요? 좀 시끄러워질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4대강 새 정부 조사 당연하다. 정치보복이 아니다. 구여권에서는 4대강 감사 한풀이 아니에요. 이거 완전 정치보복이에요. 국민의당 박지원 과거 4대강 감사가 윗선 입맛에 맞춘 감사였죠. 정의당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약점 때문에 4대강 비리를 묵인한 것입니다. 들어보시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1989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던 바로 이 장소입니다. 이곳에 성천보가 완공되면 홍수 조절은 물론 유람선 운행과 다양한 수상 레저 활동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아름다운 성천보는 지역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입니다. 4대강 살리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국민의 행복을 위한 미래 사업이 정치 논리로 좌우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대선 기간 중에 문재인 캠프에서 있던 책임 있는 자리에서 일하던 사람들 몇몇 사람으로부터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 문 대통령이 취임하면 4대강부터 시작하겠구나 이런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에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 도중에 불행한 일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 감정의 앙금이 남아있는 것 아니냐. 일종의 정치 보복의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4대강의 비리가 많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 문제도 봐야 된다. 물론 과거 정권에서 감사를 3번 했습니다. 예. 제가 법사위원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를 받고 예. 저도 호통을 많이 쳤어요. 어떤 정권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감사 결과가 나오고 또 불과 몇 개월 후에 감사가 문제 있는 것으로 나오고 예.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3번 다 틀렸어요. 예. 그래서 윗선의 입맛에 맞는 감사를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이제 폭염은 계속될 거고, 그 다음에 기상은 비가 많이 왔다 적게 왔다 하는데, 어떻게 그거 다 감당할 수 있게끔 돼야지, 언제까지 기상 핑계 될 겁니까? 이 문제를 서영훈 소장은 어떻게 보세요? 네. 네. 저는 뭐 이건 그냥 간단히만 짚어주세요. 예,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한 거는 본인 감사니까 셀프 감사 당연히 문제 없다는 거고요. 두 번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 감사인데 아마 MB 청산에 대한 카드로서 첫 번째 박근혜 정부 시절에 했던 것은 간보기 감사 어느 정도까지 MB를 청산할 수 있을까 하고 두 번째 했던 거는 건설사 담합이라고 하는 구조적 문제를 꺼내면서 자락을 깔았다. 예, MB 청산을 위한 언제든지 분리할 때 선거 앞두고 MB를 청산하면서 정치적 탈출구를 모색하기 위한 걸로 정치적인 감사를 하지 않았나 생각입니다. 네, 김광석 본부장. 진짜 정권에 따라서 똑같은 감사 주체는 똑같은데 정권에 따라서 결론이 조금씩 달라져 와요. 1차, 2차. 1차는 MB정부 때니까 문제 없다. 2차는 MB정부 때긴 하지만 새 대통령이 뽑힌 때입니다. 인수위 시절이니까. 인수위 시절이니까 뭐 잘된 것도 있는데 문제가 총체 굉장히 불실이 많다. 이렇게 했는데 세 번째는 박근혜 정부에서 왔으니까 완전히 잘못됐고 담합 건설사들 담합했다. 돈 빼먹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달라지는데 이번 째, 네 번째 감사의 결과는 그럼 어떻게 될까? 궁금하다. 이런 논리가 있으면 궁금합니다. 홍익 교수님. 뭐 감사의 의도와 타겟이 정권마다 다르다 보니까 지금 하는 거죠. 뭐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는 진짜 정책이 왜 이렇게 잘못됐는지 그걸 한번 밝히자는 것이지 무슨 정치 보복이 의사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MB 정권 때 한 거야. 그 4대강 문제가 많다고 자꾸 여론이 있으니까 그걸 정당화시키기 위한 거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두 번의 감사는 MB 이 정권과의 차별화, MB 죽이기 뭐 이런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진행했던 게 사실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최 교수님. 예, 뭐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뭐 그 이 세 번의 감사가 왜 다르냐? 권력자의 의중에 따라서 맞춘 감사이기 때문에 그럴 거겠죠. 그렇게 달라졌는데 저는 이번에는 이 좀 정치 감사라기보다는 환경에 좀 초점을 맞추는 그런 감사가 좀 제대로 들여다봐야죠. 뭐 그런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원은 늘 이렇게 발전하는 기관입니까? 할 때마다 발전하는 것 같아요. 안 보이던 게 보이고 이것도 세보해 이거 다시 보이네. 감사원 이러면 안 돼요. 똑같아야 되죠. 입맛에 따른 감사가 됐다라는 게 박지원 전 대표가 지적한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정부도 바뀌었으니까 정말 제대로 된 감사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저나 국민의당은 도대체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아니 뭐 여당 제대로 견제 감시하려면 야당도 건강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호남 지지율이 5%로 폭락하고 나니까 원로 현역이 비대위원장 자리 놓고 이제 뭐 그냥 부끄러움도 없이 막 들이대고 한바탕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원로와 현역 공방 왜들 이러시는지 속내를 좀 들여다봐 주십시오. 합의점을 찾지 못한 비대위원장의 돌파구 못 찾는 지지율입니다. 원로 고문단은 바른정당과 합당하면 탈당하겠다. 그리고 비대위원장에 정대철 추대해라. 안철수계에서는 그럼 안철수 의원이 정계 복귀가 어려워지는데요. 호남계에서는 동교동계색을 빼야 정치적 입지가 넓어지는데요. 이렇게 반박하고 있고. 주승용 원내대표 바른정당과의 통합론 언급하니까 호남계 안철수계 현역 의원들은 외부 인사 영입이 어려우니까 주승용 전 원내대표 그냥 대표 추대합시다. 그래 고문단에서는 아니 무슨 당 지지율 한 자릿수에 호남 지지율 5% 우리 탈당하면 당 정통성이 흔들릴 걸 우리 말 들어요. 이렇게 지금 계속 다투고 계시네요. 들어보시죠. 전임 지도부가 무거운 책임감으로 총사퇴를 결단한 상황에서 당원 당규에 따라 중앙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인준해야 하지만 아직 새로운 중앙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당무위에서 중앙위원회 구성의 건과 함께
비상대책위 구성에 대한 지혜를 모으고자 합니다. 우리는 내부적으로 성찰과 혁신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변화를 향한 국민의 열망에 화답하기 위해 유능한 야당, 강인한 야당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또 접하면서 관심을 보여왔던 정대철 고문님의 공동비대위원장 선임 문제에 대해서도 보고가 있었고 논의가 있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서 출천할지 여부에 대해서 조금 더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의원들도 괴롭겠어요? 어쨌든 뭐 워낙 이번에 국민의당이 호남에 대선에서 진 것도 진 거지만 호남에서 참패를 한 데다가 지금 지지율이 일부에서는 정의당보다는 이렇게 낮게 맞습니다.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국민의당의 진로 설정을 어떻게 할 건가. 그렇기 때문에 원로 고문들 이분들은 원뿌리인 원뿌리인 더 민주당과의 연대나 합당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은 바람직한 거 아닌가 하는 것 같고 지금 현역 의원들은 무슨 소리냐 그렇게 되면 거기 가서 완전히 흡수돼 가지고 더부살이 하는데 그러면은 호남 정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싸움이. 오히려 바른정당이라든가 이런 정당과 합당을 통해서 몸집을 키워가지고 제3정당으로서 위치를 확고히 해야지. 과거처럼 다시 거대 양당으로 돌아간다면은 옛날 정치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건 있을 수 없다. 뭐 이런 싸움인 것 같습니다. 차재현 교수님, 싸움 어떻게 끝날까요? 저는 뭐 이 고문단은 이렇게 생각하면 친정이 개탔다고 그러네. 돌아가자. 이제 싸움 끝났다. 그런데 이 지금 그 다른 현역 의원들은 5년만 참아요. 우리도 개타요. 우리가 5년 동안만 제대로 버티내면 우리도 지금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가능성을 바라보면 그때 개 타면 다 우리 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차이를 지금 가능하다는 쪽과 불가능하다는 쪽 그런 의견이 나눠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진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지원 변호사님. 네, 일단은 뭐 주승용 지금 저 의원이 좀 고사하는 바람에 약간은 정대철 고문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결국은 민주당 쪽, 원로들은 민주당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 현역 의원들은 바른정당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또 뭐 갈라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갈라지지는 않겠지만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 보입니다. 박주선 부의장 쪽으로 대충 가는 분위기가 어디로요? 박주선 부의장 비대위원장. 박주선 비대위원장이요? 그 고급 정보시죠 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쪽으로 많이 분위기가 잡혀가는 것 같아요. 뭐 원로들은 민주당으로 현역 의원들은 그 바른정당으로 가져가는데 제가 볼 때는 한식해 주거나 청명해 주거나 하루 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각 당으로 분산되면 죽습니다. 따라서 호남의 지지 붕괴의 원인은 무엇이고 지난번 대선에서 진보냐 보수냐 여냐 아냐 정체성 애매했는데 스스로 제3정당으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서 어느 계층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를 대변할 것인가 누구의 대변자인가를 먼저 정립하는 것이 먼저 순서인 것 같습니다. 김관덕 본부장도. 네, 원로들 입장에서는 현역 의원이 아니고 이제 정치 활동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계속 어떻게 몇 년 기다리면서 광야의 길을 가느냐. 빨리 여당의 길로 가서 통합을 하자 하는 입장이고. 현역 의원들은 지켜보자. 현역 의원들은 지금 어느 길로 가는 걸 결정할 필요는 없고 총선이 좀 남았으니 좀 지켜보면서 일단 자강하면서 지켜봐야 우리도 여당으로 가도 우리 지분을 인정받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야당의 길을 가더라도 우리의 활로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욕심 자꾸 내다가 국민이 버린 당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먼저 비우고 권력 욕심을 버리고 국민으로 다가가면 진정한 국민의당이 되지 않을까요? 내일은 K스포츠재단 노승일 부장이 나옵니다. 고맙습니다.